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조국 장관 물러났어도 마지노선이 40%대 무너졌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지지율의 반등을 노렸던 청와대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물론 저희가 쭉 여론조사 했을 때 30대 그리고 호남, 중도층이 많이 이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쭉 했는데 근데 이번에 문제는 이 40% 마지노선이 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선 득표선 42%가 깨졌다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40%가 이제 깨진 거죠. 그럼 물론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조사 방법이 무선 전화가 85%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그 응답층이 유선 전화보다는 좀 보수, 그러니까 좀 강경 보수 쪽보다 아닌 그 유권자들이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건데 그래서 좀 40%가 붕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추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추이를 예상을 해보면 지금 북한 축구 경기, 그 축구 경기가 정말 매너 없이 아주 거의 전쟁 치르다 왔다라는 그 소외가 있을 만큼 거칠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젊은 층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도 지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 조국 저 장관이 사퇴를 했다고 하지만 이후에 보이는 여당이라든가 청와대 내에서의 인사에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여당 지도부가 좀 고개를 숙인다든가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좋아질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갈 만한 소재는 없는데 저는 특히 그 북한 축구 그게 갖고 있는 그 좀 대중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거를 좀 짚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한 여론조사, A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조 전 장관 임명 내정 때부터 거의 10%포인트까지 이제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구장처장 어쨌든 B 여론조사 기관의 얘기는 또 상승으로 바뀐 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그 여론의 흐름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단면을 가지고 전체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고요. 이 흐름을 좀 보시는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41%, 그러니까 대선 지지율만큼 빠졌다가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는 약 한 4% 정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저 반등한 것도 유의미하냐 또 유의미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에는 표본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약간 올랐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개연성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앞서 보여주셨던 이 갤럽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약 일주 만에 4%가 빠졌지만 이 4%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최근에 나타났던 여론 흐름이 대통령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여론 지표로도 좀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지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이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장차장은 하나 더요. 일각에서 나오는 조기 레임덕,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청와대가 염려하는 조기 레임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실제로 그 갤럽 여론조사처럼 40%를 넘어서게, 그러니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레임덕까지는 아니지만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 지지했던 지지자들 일부가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 중에서도 이 대통령 내가 잘못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해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레임덕까지는 아니지만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히 상실될 가능성이 커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어떻게 보면 이 청와대나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 반년 후에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이 동반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여당에 대한 지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여당에게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오늘 이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도에 울고 웃기에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종적인 지지율 평가는 결국 정부가 끝난 이후에 인정을 받는지의 여부일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사무실마다 춘풍추상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는데 네.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을 때 대통령께서 저거를 각 사무실마다 걸어 놓으셨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좋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방관하지도 말라는 의미였던 것처럼 네. 나쁘다고 해서 혹은 뭐 지금 올랐다고 해서 일일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서 저희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려 합니다. 국정 방향,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은 일단 없는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저는 사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을 줄 알았는데 경제 민생이 오히려 더 높더군요. 저는 오늘 이번 여론조사에서 뭐 일단 전체 여론조사 지지율 이거보다는 저는 저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문제나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떤 인사를 좀 개편한다든지 뭐 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사 문제를 제치고 1등으로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꼽는 게 경제와 민생 문제예요. 어제 대통령이 이제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또 삼성과 현대를 방문을 했고, 근데 지금 원래 경제 성장률이 지금 거의 1%로 떨어진다는 지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관계가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는 결국 내가 먹고 사는데 결국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돌아가거든요. 아시겠지만 요즘 거리 돌아다니면 보면 그 상점이 폐점한 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가 안 나는 집도 많고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지지율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보는 것이고 이 갤럽 여론조사가요. 2016년도에 4월 총선 전에 했던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조사와 똑같습니다. 39%였거든요. 아하, 그래요. 자, 그다음에 그때 총선을 보시면 그때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의석을 많이 가져가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의석수를 못 가져갔거든요. 바로 그런 결과가 있은 거라 그 전 지지도하고 이번 지지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비교하거나 그다음에 이유를 비교하면 정부 여당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당시 반환점을 돌 시점의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지금과 비슷했기 때문에 다음 총선도 당시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별 재미를 못 봤고 글쎄 뭐 역사는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긴급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2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도 훨씬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는 이유는 경제인데 대통령이 어제 정말 좀 내수 경기가 참담하니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열었음에도 저렇게 핑크빛 전망을 하는 거 아닌가, 핑크빛 분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요. 저 말씀은 이제 어제 그 얘기 중에 아주 일부분인 거고, 예. 전체적인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멘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경제부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국제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경제성장률 하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정부 여당이나 이제 청와대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약간 이제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고용 동향이라든가 청년 실업률 이런 이제 지표를 언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지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현 정부의 정책이라서가 아니라 IMF나 이제 국제금융기관에서 일관되게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요구 속에서도 어쨌든 국내적으로 제기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을 정부 여당에서도 받아들여서 예. 최근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한해서 주 52시간제 적용 기한을 좀 연장하겠다. 이런 개선
되는 부분들도 찾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를 외부로만 돌린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합리적인 알겠습니다.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이니 뭔가 이 정부 당국도 청와대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교체설이 돌고 있는 이낙연 총리와 관련해서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 참 애매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낙연 우리 총리 거치 문제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비서실장님은 그 상황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죠. 뭐 연말까지는 사퇴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는 나오실 것 같아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예. 저 얘기는 연말까지는 쭉 간다. 그러니까 근데 또 12월 정확히는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뭐 12월까지는 아마 어떤 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총리로서 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뭐 없다 이런 취지인데 근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년 총선을 어떤 얼굴을 내세워서 총선을 치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현재 대표인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는 꽤 많은 의원들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총선을 치를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이낙연 총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대비해서 이낙연 총리는 뭐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뭔가 그 변화는 있지 않겠느냐,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청와대로서는요, 이 조국 전 장관 이슈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에 전해철 의원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던 대로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이고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고심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현종 의원님. 네. 불과 며칠 전에는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상당한 강력한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렇게 말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실 전해철 의원하고 지금 법무장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사실은 이제 지금 총선에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경기도지사를 하려고 경선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 운명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스타일을 보면 본인이 어떤 핵심적인 자리에는 자신이 알지 않은 사람을 절대 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전례로 보면 이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제1순위로 생각하는 부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결국은 자신과 예전에 비서실장 시절에 민정수석을 했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친문의 핵심 인사라고 하는 전해철 의원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전해철 의원이 본인의 운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조국 장관 이후에 결국 이 사안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검찰총장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전해철밖에 없다라는 판단에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해철 의원도 지금 현재 검증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저는 아마 결국은 전해철 의원을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 동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어쨌든 최측근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가능합니까?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검찰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조국 그 장관이 이 토대를 닦아놓은 검찰 개혁을 이제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를 찾을 거고요. 그리고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다 보면 이 전해철 의원이 꼽히는데 저는 이제 전해철 의원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다른 한 사람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김인회 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유력한 후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에 김인회 교수랑
대한민국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 검찰 개혁 안을 같이 논의했던 사람이 이제 김인혜 교수였는데, 그런데 이제 김인혜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거나 아니면 인사검증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인사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이 국민으로부터 2번이나 선출받았던 이 전해철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저하고도 같이 보실까요? 여권 관계자들은, 여권 내부에서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자리 참 원했었는데 지금은 잘해봤자 조 전 장관 후임자고 청문회 통과, 그리고 워낙 지금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썩 내키하진 않는다. 근데 윤정훈 교수님, 네. 여권에 아시는 분 많잖아요. 전화해보니까 전해철 의원이 장관으로 간다는 건 맞답니까? 인사 문제라서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이제 의지를 갖고 어떤 의중을 전달을 한다고 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수용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전해철 의원 그러면 이제 현 정권의 이제 핵심 세력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게 정권 초기에 법무부 장관을 하고 꿈이었던 경기도지사를 하고 본인도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었겠죠. 집권 초에는. 근데 이제 집권 초에 이제 삼철은 이제 물러나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 때문에 전혀 이제 정권의 이제 부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뭐 정치인인데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누가 장관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사법서비스 개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국 정국이 이제 2달 동안 이렇게 끌어져 왔는데 누가 장관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일가가 다 수사 대상이 되고 뭐 50군데, 60군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러는데 이런 여건에서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알겠습니다. 정치인 출신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조 전 장관 후임은 삼철 가운데 하나인 전해철 의원일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이슈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초대형 변호인단 18명 돈도 많다 뭐 이런 비판 댓글이 있고요. 쭉 볼까요? MB 때가 쿨했다는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조 전 장관 동생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꾀병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여전한데 저렇게 댓글로도 표현이 되네요. 특정인 표적 수사 인정하고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 때문에 싫으니까 표적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 윤석열 총장에게 이런 비판 댓글도 있고요. 마지막입니까? 좌고우면 좌우 견눈질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순신 장군의 말도 떠오릅니다. 상관에게 항명했던 게 역사적인 얘기까지 마지막 댓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슈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